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질문에 대답했을까? 그때 입을 다물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철학자이자 100세를 훌쩍 넘기며 한국 지성의 상징이 된 김영석 교수님의 사상과 삶에서 길어올린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단 4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 동료에게 무시당하며 심지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당신은 그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솔직했던 것뿐이니까요. 당신은 그저 진심으로 대답했던 것뿐이니까요.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당신이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셨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으셨으며 100세가 넘도록 강단에 서시며 이 나라의 정신적 스승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말을 적게 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80% 이상은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말했거나 대답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대답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물으시면 대답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숨기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솔직함이 항상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항상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질문들은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상대방에게 칼이 되어 당신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은퇴 후에 삶이 무너진 분들, 형제자매와 관계가 끊어진 분들, 자식 때문에 노년이 지옥이 된 분들,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묻는 것에 대답했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았으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나중에 그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4가지 질문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표현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요즘 재정적으로 어떠세요? 형편이 어때요? 노후 준비는 됐어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누군가가 당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물었을 수도 있고 오랜 친구가 물었을 수도 있으며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가 슬쩍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생활은 괜찮으세요? 노후 준비는 좀 됐어요? 연금은 있으세요? 집은 몇 평이에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십니다. 뭐 그냥저냥이에요. 사실 좀 빠듯해요. 국민연금이 얼마 안 나와서. 그래도 아파트 하나는 있으니까 그걸로 살고 있어요. 순간 이것이 그냥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솔직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재정 상태에 관한 질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때 그 정보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됩니다. 여기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아파트 하나와 작은 예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정적으로 괜찮아요? 그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 큰 돈은 없지만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도 조금 있어요. 조용히 살 수 있을 만큼은 돼요. 그 대화가 있은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사업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절당하자 이번엔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은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그분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한 말이 이제 상대방의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대답하면 돈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정보를 공개했을 때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낯선 사람 이야기라면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묻습니다. 형, 퇴직금 얼마 받았어?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재산 어떻게 나눠줄 생각이에요? 당신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그 숫자는 당신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상대방의 기대치가 됩니다. 기대치가 생기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깁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돈은 인간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냉정한 저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용 표현 1. 부드럽게 넘기기. 그냥 살만해요. 크게 여유롭진 않아도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실용 표현 2. 화제를 돌리기. 재정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실용 표현 3. 직접적으로 선 긋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 표현들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오랜 친구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식들이 잘 해줘요? 가족 사이는 괜찮아요?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따뜻한 관심처럼 보이는 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이 잘 챙겨줘요? 명절에 다 모여요? 며느리는 어때요? 사위는 잘해요? 이 질문들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욕구를 느끼십니다. 털어놓고 싶다는 욕구.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바쁘잖아요. 자주 연락은 못해도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가도 반겨주지를 않아서. 막내가 취직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우리 부부가 아직도 용돈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이것이 그냥 하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곧 이렇게 변형됩니다. 가족 갈등 정보, 상대방의 험담거리, 자녀의 약점, 비교와 우월감의 소재, 당신의 외로움, 조종의 도구,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당신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이 자녀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외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봅니다. 70대 어르신이 젊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 시작점은 대부분 이 질문에서였습니다. 사기꾼은 절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무관심한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어옵니다. 어르신, 저는 항상 어르신 편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을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단순히 사기 피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가족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서운하게 했다고 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당신과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이미 외부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당신이 A에게 말한 것이 B를 통해 C를 거쳐 결국 당신 자녀의 귀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쌓아온 관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형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이야기는 가정 안에서 끝내야 한다. 바깥으로 꺼낸 가족 이야기는 칼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이 질문 앞에서의 지혜로운 대답은 무엇일까요? 실용표현 1. 선긋기. 다들 바쁘게 잘 살고 있어요. 가족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실용표현 2. 긍정적으로 마무리.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건강하게 사는 걸로 충분하죠. 실용표현 3. 화제 전환. 가족이야 다들 각자 삶이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칭찬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불만, 갈등, 약점은 절대로 외부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칭찬은 좋은 인상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불만은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반드시 역효과를 냅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결정,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이 질문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 반응, 방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두 번째 반응,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 그때 정말 잘못했죠. 그게 가장 큰 후회예요. 둘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반응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연락해요? 그때 얼마나 손해봤어요? 당신의 설명은 질문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두 번째 반응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후회를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다시 꺼내집니다. 당신도 그때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실수를 봐도 이번에도 같은 거 아니에요.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노출의 역설모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면 상대방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당신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특히 그 상대방이 당신보다 강한 위치에 있거나 당신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 그 취약함은 무기가 됩니다. 깊은 신뢰 관계에서의 자기 노출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의 자기 노출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관한 질문이 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내 과거의 실수에 관심을 갖는가?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과거 실수를 캐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현재를 걱정하고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과거 실수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을 그 과거 안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실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 당신은 늘 그 사람 앞에서 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질문 뒤에는 종종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때 집 팔았을 때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이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과거의 죄책감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대답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그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 변명하는 자는 결코 현재를 살 수 없다. 과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실용 표현 1.
과거를 닫기. 그때 그게 최선이었고 지금은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실용 표현 2. 심리적 경계 세우기. 그 시절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건 저한테 별로 의미 없어요. 실용 표현 3. 단호하게 마무리. 지난 일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이 표현들이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대해 아무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결정에는 그 당시의 맥락이 있었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은 오해를 풀지 않습니다. 설명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네 번째 질문.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계획이 뭐예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질문은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의 미래를 상대방의 관리 아래에 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질문을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관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동기를 파고들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듣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당신이 더 잘 준비되어 있으면 질투가 생깁니다. 당신이 덜 준비되어 있으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기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녀, 형제 자매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할 거라고 했어. 엄마가 나중에 우리 집 가까이 이사 올 거래.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개입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계획에 개입하려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조언이 순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당신의 미래가 상대방의 의도에 의해 설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재산 계획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가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만 주고 형한테는 저것을 줘? 그거 내가 더 필요한데 나한테 주면 안 돼. 부모님의 솔직한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는 시발점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한 분이 지인에게 나중에 시골에 작은 집 사서 살 생각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그 지인이 마침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하며 부동산 사기에 연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계획은 당신만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의 가장 신뢰하는 배우자나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상황은 변합니다. 오늘 믿었던 사람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유한 미래 계획은 관계가 변질되었을 때 불씨가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계획은 실행하는 것이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말해진 계획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하십시오. 실용 표현 1. 여유롭게 회피.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죠.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실용 표현 2. 원칙 밝히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말하면 꼭 다 틀어지더라고요. 실용 표현 3. 재치 있게 넘기기. 계획이요? 계획은 하늘만 알죠. 저는 그냥 오늘을 충실히 살려고요. 실용 표현 4. 재산 관련 직접 거부. 재산 이야기는 제가 따로 정리해 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이 알게 되겠죠. 이 표현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니, 외워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도 계속 대답하는 걸까요? 단순히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질문을 받으면 입이 먼저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대답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대답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결국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당신은 항상 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항상 가져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균형이 깨진 관계는 결코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신감이 부족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내 재정 상황을 알면 나를 더 존중해 줄 것 같습니다. 내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을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면 줄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덜 신비롭게 여깁니다. 당신이 쉽게 열어주면 줄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법칙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존중받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더 많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안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들은 바빠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면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움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감정 때문만이 아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외로운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 가슴에 닿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의 편인 것은 아닙니다. 어부가 낚시를 하러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공감은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신중함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는 말을 쏟아내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신뢰를 쌓은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깊은 신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서로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명한 침묵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원칙 1. 대답을 대화로 바꾸는 기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화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세련된 방법은 질문을 다시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반사 기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묻습니다. 요즘 재정적으로 어떠세요? 당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뭐 그냥 저냥이에요. 그나저나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신 것 같던데. 당신의 대답은 단 한 줄로 마무리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빠져서 당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익히면 어떤 불편한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의 힘, 미래 계획에 관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없는 계획도 만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무능하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대치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표현의 힘입니다. 아직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 말들은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것으로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원칙 3. 침묵도 대답이 될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 침묵은 때로 어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말이 없으면 관계가 어색해진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소통의 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 잠깐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또는 조용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 이것은 당신이 그 질문을 무시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질문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현명한 침묵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그 질문을 들이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이 그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상대방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혹시 이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치고 말을 아끼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벽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문을 현명하게 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면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 나쁜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잠가버리면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문을 열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쌓인 관계, 반복적으로 신뢰를 검증한 관계, 말한 것이 당신을 배신하는 데 사용된 적 없는 관계, 그런 관계 앞에서는 당신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 당신의 약점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 당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적 있는 사람, 그 앞에서는 당신은 닫혀야 합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이 제대로 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도록 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다. 그 친구들에게는 전부를 주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좋은 이웃으로 지냈다. 그것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웃으로 예의 바르게 그러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원칙을 지킬 때 당신의 관계는 더 정돈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위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은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40대이십니까? 50대? 60대? 아니면 그 이상이십니까? 나이가 얼마가 되셨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왜 그 질문에 대답해서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잡게 했을까? 그때 왜 그 사람에게 재산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왜 가족 불화를 외부에 털어놓아서 더 큰 갈등을 만들었을까? 이런 후회를 10년 뒤에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이 4가지 질문을 해올 때 잠깐 멈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해야 하는가? 이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말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후 계획, 재산 상황, 가족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 사이에서 재산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의 투자 권유에 낚여서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정직하게 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정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함은 미덕이지만 누구에게나 정직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방비입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그 전환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질문. 첫 번째, 재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있으세요? 노후 준비됐어요? 집은 몇 평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재산이 상대방의 기대치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냥 살만해요. 크게 여유롭지는 않아도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 가족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식들이 잘 해줘요? 며느리는 어때요? 명절에 다 모여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 가족의 약점이 외부에 노출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잘 살고 있어요. 세 번째, 과거의 결정과 후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과거가 상대방의 무기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거죠. 네 번째, 미래 계획과 재산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미래가 상대방의 기대 아래에 놓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직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천천히 결정하려고요.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4개의 방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이야기를 지킵니다. 이 선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당신 자신의 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많이 말해왔습니다. 너무 쉽게 열어왔습니다. 너무 빠르게 믿어왔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마십시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도록 사셨습니다. 그분이 그 긴 세월을 평화롭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필요한 말만 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열었다. 그것이 내가 행복했던 이유이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은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혜입니다.